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철학 교수였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늘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이고 자연은 그저 땅과 나무, 하늘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한 명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신과 자연이 같은 거예요? 노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소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들려줄게. 모든 것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의 이야기란다. 노인은 젊었을 때의 일을 꺼냈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오르지 않던 높은 산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긴 여행에 나섰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절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끝없는 풍경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노래하며 구름은 그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신이라면 우리는 모두 여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신의 영광 안에 있는 게 아닐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깨달음을 느꼈고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신의 일부니까 서로를 더 잘 돌봐야겠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단다, 소년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그 또한 신을 섬기는 길이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넌 산과 강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무와 새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소중히 여겨야 해. 이 이야기는 소년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면서 놓쳤다. 그들이 이미 자연 속에서 신을 만나고 있다는 깨달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자연축제를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자연을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신념이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더 깊어지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단순히 철학적 관점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노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범실론의 대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매일같이 마을 광장의 큰 느티나무 아래 앉아 사람들에게 경험이 중요성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지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맛있는 과일을 사고 파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 한편에 노란색 깃발을 단 커다란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사람들은 텐트로 다가갔고 그 안에는 존 할아버지가 흰 보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보드에는 커다랗고 깨끗한 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깨끗한 종이를 보십시오. 존 할아버지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종이는 새하얗고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드가 곧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위에다 경험을 통해 그림을 그리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양한 색의 분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처음 엄마 품에 안겼을 때의 따뜻함, 파란색은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감동, 초록색은 첫사랑을 느꼈을 때의 설렘,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러면 나쁜 경험도 우리 보드에 남는 건가요? 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검은색과 회색도 이 보드의 일부다. 때론 실망과 고통도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중요한 건 나쁜 경험을 다시 채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게야.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색을 더할 수 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백지설을 되새기며 인생이라는 저마다의 캔버스에 새로운 색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존 할아버지가 늘 외치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마음이라는 캔버스를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갈지 항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그들은 텐트에 걸렸던 흰 보드를 떠올리며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할아버지의 백지설은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물들이는 힘을 가진 메시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어느 왕국의 진리 서커스단이라는 이름의 풍자적인 서커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은 매년 왕국 곳곳을 순회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왕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예리한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커스단의 공연을 통해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서커스단의 단장이자 철학자였던 바두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알렌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일상이
사고와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두이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관객들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그 속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공연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위로는 여러 명의 배우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각자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아 즉흥적으로 상황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무대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객 중 한 커플이 초청되었고 그들은 무대로 올라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서커스 배우들의 지시에 따라 이 커플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러 무대 장치와 해연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가능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커스단의 광대들이 무대에 올라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커다란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관객 중 몇몇이 초청되어 그 탑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주저했지만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조그만 돌멩이를 던졌고 그 돌멩이가 탑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탑은 결국 무너졌고 이는 관객들에게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서커스장을 떠나며 다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디우이 사건, 이론이 바두인의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진리 서커스단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작은 사건들을 선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디우이 사건 이론은 서커스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철학의 수염이라 불리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장사꾼은 자신을 길버트 하먼의 사상을 따른다고 자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특이한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가 파는 상품은 다름 아닌 도덕 비누였어요. 이 비누는 일반적인 비누와는 달리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였는데 그녀는 늘 도덕적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사꾼의 가게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 비누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나요? 철학의 수염 장사꾼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용해보세요. 이 비누로 손을 씻고 나면 도덕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에 차넬러는 비누를 구입했고 집으로 돌아가 그 비누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비누를 사용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길버트 하먼의 사상을 떠올렸습니다. 도덕적 사실이 정말 필요 없다면 이 비누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한 엘라는 그날 밤 모든 고민을 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길버트 하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엘라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덕적 사실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란다. 도덕적 믿음은 우리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태를 갖춘단다. 엘라는 깨어나며 감명받았습니다. 철학의 수염 장사꾼의 비누가 진정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덕적 사실이 과학적 사실처럼 검증될 수 없다 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 후 엘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삶은 경험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들 각각의 도덕적 이야기와 교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수염 장사꾼은 그의 미소를 지으며 그저 비누를 팔 뿐이었습니다. 비누는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생각과 성찰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진정한 용도를 다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저 승리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